안녕하세요. 예, 예, 채권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조부터요. 채권법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총 이해가지고 같이 정리하도록 하도록 하는데요. 노문사 시험에서 채권법이 그 13문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는데 총칙, 각칙 나눠가지고 살펴본다면 최근 경량은 한 6개, 7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칙에서 6개, 6개나 7개, 그 다음에 그 각칙에서 오히려 그 7개나 그 6개 정도, 그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오히려 그 각칙이 더 많은 경향을 출제하기도 하고, 좀 심할 때는 5개, 8개, 그러니까, 각칙이 8개 정도, 그 정도 출제되기도 하니까, 채권 각칙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고, 일단 힘든 부분은 그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조문 자체가 많은데 373조부터 해가지고 766조까지 봐야 되는데, 문제가 출제되는 분량은 13문제밖에 안 되고, 특히 그 총칙은 5개, 6개 그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공부에 대한 부담이 그 난이도도 민총보다는 좀 어려운 그런 그 부분인데, 5개 정도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출제가 안 되는데 어려운 그 내용들을 참고 봐야 되는 그런 그 현상입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 중요한 게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하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둘 중 하나죠. 뭐 보려면 보고 보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면 안 하면 마음은 편할 몸은 편하겠죠. 몸은 편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밤마다 악몽을 꾸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지금 해놔야 된다. 해놓으시고 망설이지 마라. 그러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 오히려 그 부담을 덜 수 있을 건데,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고민만 하는 그런 현상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과감한 선택이 잘 확신이 잘 안 서면 수험생은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고,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부담을 갖게 되고, 내가 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닐까, 또 공부에 대한 수험 적합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꼭 여기 오면 그 적합성을 찾아요. 꼭 수험 적합성을 여기에서 갑자기 찾는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수험 적합성을 잘 찾지 않다가 꼭 채권법 보면 수험 적합성을 찾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난간에 부딪히다 보면 그걸 뚫고 나갈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 분석부터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수험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비단 민법, 채권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중일 건데, 노동법 수업 들어보시면 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 정리되고 판례가 스펀지처럼 흡수되고 한 명도 없어. 사실 한 명도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려운 부분도 지금은 30%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읽을 때 40% 더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차츰 만들어 가야 되는데, 30%를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자꾸 한 번에 80%나 90%를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게 되고, 그리고 또 특정 부분 문제만 외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걸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니까, 수험에서 가장 앞으로 1년 내도록 고민할 겁니다. 할까 말까 이런 거, 이 판례를 외울까 말까, 이걸 제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안 보려니까 불안하고,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은 연기니까 고민을 덜하는 시점이 될 건데, 나중에 2기나 3기 시간이 없을 때, 그럴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 그게 대한 적응력, 그러니까 버릴 거라는 게 전혀 올라왔으니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꼭 이걸 안 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지 말고, 어떤 주제에서 1에서 10까지 있다면 10을 다 투자해서 봐야 될 정점, 그 다음에 3만 투자해서 봐야 될 정점, 이런 것들이 구분돼야 된다고. 구분이 돼야 되는 거지, 0에서 10 1회 찾지 말라고요. 1회 찾지 말고, 그러니까 5 정도 이해도를 갖는 정점도 있고, 그 다음에 10
정도 목표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될 쟁점도 있다고. 쟁점도 있게 이래 되니까 그 테마 안에서요. 그 과목 안에서 그런 쟁점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칭 말해서 A급, B급, C급 이렇게 이래 나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그 분류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고 건너뛰지는 마세요. 이래 그 자꾸 그냥 이래 그 넘어간다든지 그러니까 1 정도 투자한다든지 2 정도 투자해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살짝 보고 가라 강사들이 이래 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거의 떨어지고 잘 출제되기 힘들고 설사 출제되더라도 그거는 누구나 못 쓰고 누구나 이래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이래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 그러니까 나만의 불행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나만의 불행은 없고 그러니까 항상 남들도 쓸 수 있는 거는 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남들도 쓸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모르면 남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이해도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이해도가 거의 비슷한 이해도를 이렇게 갖기 때문에 저도 해봤잖아요. 그래 공부를 이렇게 논문서 공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도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이래 또 만족을 줄 수 없게 지금 이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게 이해도 들리는 만큼 이래 들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 건데 1차 공부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이래 아예 갖지도 마시고 그냥 할 만큼 해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결과에서 한 20점 남았다라면 20점 남는 공부가 오히려 나한테는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가장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래 가장 제대로 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게 그게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고민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뭐 여기 그 자리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다른 걸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뭐 행정이나 미리 선행을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래 선택을 하게 이래 될 건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선택에서 이 경향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가장 이래 선택을 해서 이래 그 수업 시간을 이래 정리할 수 있는 걸로 이래 선택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면 장점은 있죠. 일단 뭐 성량이 충만한 강의를 이래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갑자기 올라가고 이래 시험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없는 자신감이 갑자기 생기게 이래 되는데 혼자서 책 보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래 읽어도 쏘는 말 이런 느낌을 이래 갖게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빨리 찾아야 돼요. 수험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 이런 것들을 연습은 거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가장 없애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방법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라. 왜냐 그러면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가면 거의 다 맞는 겁니다. 거의 다 이래 맞게 이래 되고 다 남들도 그 방법으로만 가고 있을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하고 있게 이래 될 테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항상 돌아가셔서 오늘 그 수업한 거 그러니까 뭐 노동법 수업을 들었다든지 민법 지금 조문 강의를 들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복기를 꼭 해라. 복기를 꼭 하고 내가 지금 챙겨야 될 게 뭘지 이해도를 1에서 10까지 해서 몇 정도까지는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냥 몇 시간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몇 번 봤다 책을 몇 번 봤다 이런 거는 아무 생각 딴 생각하면서 책 10번 보면 뭐예요?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공부는 아예 하지 말고 1에서 10까지 중에서 내가 이 정도 5 정도만 이해돼도 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왜 내가 5까지밖에 못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 5까지만 가면 돼. 5까지만 이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서 이제 6을 만들고 7을 만들고 이래 8을 만들면 이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점차 이래 높여가면 된다고. 높여가면 이래 되니까 연기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 급하게. 그러니까 책 너무 막 급하게 마음 먹는 사람들, 암기하는 사람들 무조건 외우는 거. 그러니까 돌아가서 뭐 외우겠다, 막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래 책을 이래 보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서면 다 의미 없습니다. 그거 솔직히 이래 지나가면 다 의미 없고 엉뚱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엉뚱한 시간을 물론 뭐 전혀 이래 완전 엉뚱한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의미 없다. 지금 외우면 뭐해? 내일 가보면 다음 주 가보면 기억날 것 같아요. 전혀 기억 안 나. 이게 그리고 또 노동법 외워놨잖아. 그 다음에 인사인가요? 행정이가 들어오면 다 나갑니다. 걔네들 사이좋게 안 놀아. 아시죠? 사이좋게 양립불가하기 때문에 거의 나가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이러면 수업 못해. 이게 장기 레이스가 그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보는 중간기말하고 다른 게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래 덧칠해 나간다는 기분. 그래 우리가
수채화나 이런 걸 그릴 때 물감을 이렇게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이렇게 페인트 칠로 다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덧칠해 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입혀 나간다 색깔을 이렇게 입혀 나가는 그런 기본으로 그래 정리하시고 이해를 일단은 지금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2 정도, 3 정도 그다음에 이해를 8에 두셔야 된다. 이해를 8에 두고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된다. 책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어라. 반복적으로 읽고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음표 아니면 체크 표시 이렇게 하고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고 서브 만들지 말고 그러면 정리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의 포인트를 많이 둬라. 이해의 포인트를 많이 두고 암기 전혀 안 하면 안 돼. 암기는 반드시 해야 돼. 암기는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그 부분에서 내가 암기해야 될 부분을 먼저 정해놔라. 먼저 이래 정해놓고 이 8년은 반드시 오늘 외우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래 만들어가라. 하나씩 이래 늘려가고 오늘 2개, 내일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배웠던 암기했던 거를 그냥 넘기지 마라. 반드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기해봐라. 복기를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하루하루치가 이래 되면 1번, 2번 이래 넘어가지 말고 1번,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암기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그거는 복기 사항으로 넘겨놓으라. 넘겨놓고 그 오늘 암기해야 될 게 A다. 그러면 내일 암기할 게 B라 그러면 A, B를 보고 그러면 내일 그 모레 그러면 C라 그러면 A, B, C를 바라고 A, B, C를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복귀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A, B, C는 기억날 수 있도록 A, B, C는 이렇게 그래서 그 연결 테마를 가지고 다른 걸 뚫어야 되니까요. 뚫는 그런 공부를 이래 하시는 게 이래 그 필요하고 법학은 유기적 학문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그 채권법 강의를 할 건데 민총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많이 할 건데 기억 안 날 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러면 시간이 한참 흘렀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쪽팔림을 무릅쓰고 여기 수업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그래 물어봤는데 탁 틀리면 얼굴이 갑자기 팍 빨개지는 이런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귀까지 싹 빨개지는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만의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이게 그 포커페이스로 앉아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물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개판이에요. 이게 개판인데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여기 안 오겠죠. 여기 이래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간다라고 이래 생각하고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연기라고 너무 급하게 마음먹고 빨리 상기처럼 막 쓰고 싶고 막 이렇게 다 알아. 내가 해봤잖아. 그러니까 다 안다고. 그러니까 막 그 적군들을 제압하고 아침에 쪽지 시험. 내가 1등 하고 싶어. 내가 1등 하고 싶고 옆에 있는 애들하고도 나는 일단은 다른 느낌, 이런 느낌을 이래 빨리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건데 참아라. 참고 약속하세요. 1등 절대로 안 하겠다 이런 게 약속을 하고 나는 절대로 전력 노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3기 될 때까지는 나의 전력을 적군들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항상 밑바닥에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체를 만들고 그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다. 공부를 하다 보면 튀어오르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도에 따라 가지고 달라요. 그러니까 1기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2기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라는 거는 일단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이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나는 곳은 똑같아요. 그게 1기 때 올라간 사람도 그게 있고 2기 때 올라간 사람도 그게 있고 3기 때 올라간 사람도 그게 있어. 결국 거기서 만나게 이래 돼 있으니까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하나씩 차분하게 이래 정리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그 최종 그런 성경 문구 있잖아. 왜 시작은 미약하지만 뭐 끝은 창대하리라는 기업식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 문구입니다. 기업식에 선물로 제일 많이 써주는 그 문패인데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대기만성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너무 기다리면 안 돼. 너무 대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암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라. 아까 말한 대로 시킨 대로. 그러니까 오늘 AB를 외우겠다 그러면 2개나 3개 아니면 3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3개 아니면 4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4개 아니면 1개는 반드시 외워라. 1개는 이래 반드시 외우고 암기가 없으면 안 돼요. 법학은 그 암기를 해놓고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권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고
똑같이 5회 정도 이래 강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전체를 이래 제가 봐야 되고 일단은 조문 문제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서 그 판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조문으로 풀 수 있는 게 꽤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문 정리가 이래 잘 되시면 오히려 채권법은 특히 그 강칙에 관련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조문에 대한 그 정리만 잘 돼 있어도 이래 충분하게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게 이래 되고 오히려 민총의 대리나 의사표시 문제보다는 덜 복잡하더라. 제가 보니까 문제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낯설어서 그렇지 문제 풀기에는 나중에는 더 낫더라. 모든 그 수험생들의 경험담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일단은 조문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많이 읽어둬라. 조문을 많이 이해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판례를 이래 추가해 나간다라는 정신으로 마음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이래 되고 기출 문제 중요도 이런 것들은 꼭 가지도록 그러니까 기출된 곳에서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출된 곳에 많이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이 시험의 특징이 출제된 걸 계속 반복해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A를 출제했다면 B로 넘어갈 만도 한데 그런 현상 없어요. 무조건 A입니다. 무조건 A는 내고 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출제하게 이래 되니까 특히 그 각칙에서 보면 요즘 빠짐없이 나오는 게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들이 빠짐없이 출제가 이랬다니까 그런 것들은 매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래 5년 연장으로 나오고 있게 이랬다니까 매매는 뭐 절대로 안 빠지고요. 이 시험이 생긴 이래로 빠진 역사가 없을 정도로 이래 출제가 이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얇고 넓게 본다는 기분 그러니까 깊게 복잡하게 법리를 구성해 가지고 이래 본다는 느낌보다는 기본적 상들 기본적 소양들 이런 것들만 잘 준비하신다면 의외의 점수를 이래 채권에서 얻어낼 수 있게 이래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래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래 생각됩니다. 자, 일단 채권입니다. 민청에 우리가 권리 부분을 살펴봤을 때 권리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재산인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권, 명예권 같은 인격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원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으로서 갖는 권리 주주총회 참석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 이익을 배당받는 거 이런 것들이 사원으로서 갖는 권리 사원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재산입니다. 권리 중에서 재산이 있거든. 재산이 있게 이래 되는데 대표적인 재산이 물건이죠. 소유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연필, 그 다음에 시계, 전화기 이런 것들이 물건으로서 소유권으로서 여러분들이 재산이 이래 되는 거고 또 채권으로서 재산도 있더라. 채권으로서 재산도 있게 이래 되고 또 하나 우리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게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 특허권, 이런 창작권 같은 지식재산권, 정신적 어떤 재산 이런 것들도 재산으로서 보호를 이래 해주게 이래 되는데 지금 민법에서 공부하는 거는 두 개, 물건과 채권. 그 중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채권 부분을 이래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준비하게 이래 되는데요. 일례로 노동법을 예를 들면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근로를 제공합니다. 근로 제공을 이래 하게 되면 그러면 사용자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요. 근로자가 일한 급부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제공해줘야 되거든. 대가를 제공해줘야지 되고 그게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근로자가 이래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임금을 이래 받아야 되는 권리,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이래 월급을 받아야 될 재산이 되는데 그것도 채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임금 채권이고, 임금 채권이 이래 되는 거고 그것도 재산 권이 이래 되는 거예요. 재산이 이래 되는 거고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 우리가 돈을 찾아갈 수 있죠. 찾아갈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것도 예금 채권이거든. 예금 채권이 이래 되는 거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을 때 친구가 돈을 갚아야 되고 나는 돈을 받을 게 있잖아요. 그게 또 채권이라고. 채권이 이래 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으로 배우는 이래 공부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서의 채권이 이래 되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채권은 얘네들이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얘가 3억 주고 사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이랬다면 이 사람은 얘한테 집을 팔 때 반대급부로서 매매대금을 받죠. 매매대금을 받으니까 대금 채권을 가지는 거죠. 매매대금 채권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는 거고 이 사람은 3억을 주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집을 사게 이래 되니까 목적물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인도청구권도 있을 거고 우리 민법에서 소유자가 되는 거는 반드시 이걸 넘겨받아야 되거든. 그게 등기잖아. 등기
등기가 이래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갖게 된다고. 갖게 이래 되고 실질적으로 얘가 매매 대금을 제공하고 등기를 넘겨받으면 그때 얘가 물권자로서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이래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매매 대금 채권,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 이런 것들을 서로 가지게 되죠. 서로 이래 가지게 이래 되는 거. 이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이래 정리하게 채권법으로서 정리하게 이래 되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물건은 내가 이 시계를 차고 있는 소유자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소유품들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계에 대한 소유권은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여기 계시는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이 시계는 제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이래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물건이거든. 물건이 이래 된다고. 따라서 이거는 절대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절대권. 따라서 절대권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근데 이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이래 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행사해야 될까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행사해야 될까라고 이래 생각하면 매매 계약 당사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끼리만 이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매매는 얘네 둘이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돈 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등기 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이제 권리가 이래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이걸 상대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상대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는 권리가 채권, 채권이 이래 되고 내가 만약에 A 학원에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강사료를 받게 된다. 채권, 임금 채권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제가 A 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면 A 학원에서 강사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B 학원 가서 강사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게 채권이라고. 채권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은 특정인 간에만 주장되는 권리다. 특정인 간에만 주장되는 권리가 채권이라고 이래 기억하시고 물건과 다른 이런 특징을 가지게 이래 되는 거고 이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 물건으로서의 특징은 침해됐을 때 이걸 반드시 찾아갈 수 있는 원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물건에서 나오는 힘이라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불러.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 텀블러를 이 사람이 가져갔다. 만약에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갔다면 그 텀블러는 제 거니까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내 물건이 침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텀블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니까 그걸 물건이 침해당한 상태고 그 침해당하기 전의 상태로 복귀돼야 되거든. 복귀가 이래 돼야 되니까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물건적 반환 청구권입니다. 물건적 이래 반환. 즉 물건자로서 갖는 권리. 그리고 또 함부로 고의나 과실로 이 사람이 어떤 내 텀블러를 가져갔다면 그거는 형법으로 따지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이래 되고 민법에서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게 이래 되는 거거든. 따라서 물건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이래 침해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가져가면 안 되고 가져갔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태로 복귀될 수 있는 상태로 처리가 이래 된다. 따라서 물건 관계는 이런 식으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는 제 거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걸 공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시 방법으로서 표시를 하게 이래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내 거예요. 내 땅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방법이 우리 민법에서는 등기라는 제도로서 공시를 해주게 이래 되는 거고 시계 같은 동산 같은 시계, 책 이런 것들은 점유로서 공시를 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걸 내 겁니다라는 걸 알려주게 이래 되는 거고 조심하세요. 함부로 가져가지 마시고 함부로 침범하지 마세요라고 표시를 해주게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침범하면 나는 찾아갈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공시 방법으로서 이때 보호를 해주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특정인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거든. 특정인끼리만 이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활용되는 적용되는 제도가 이래 되는 권리가 채권이다 보니까 별도의 공시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두 사람만 알고 있으면 이래 되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만 돈을 받을 수 있거든. 매매 계약을 이래 체결했는 사람이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 사람끼리만 돈을 주고받게 이래 되는 거지. 매매 계약은 이 사람한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대금 달라 이러면 저 사람은 줄 리도 없을 거고요. 내가 요구할 권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구할 권리도 없게 이랬된다고. 그러면 이걸 굳이 공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둘 간에만 알고 있는 내용만 있으면 이래 되니까 이거는 별도의 공시라는 건 없다. 채권이라는 거는 별도의 공시라는 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서 관련되는 게 법에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나 점유가 있는 거고, 우리 민총에서 배웠는 거 법률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있죠. 그게 관습법이거든. 관습법이 이래 되는 거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공시 방법도 있더라.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등기 점유 말고도 관습법을 통해서 마련된 공시 방법, 그걸 명임 방법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공시 방법도 가지게 팻말을 꼽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래 갖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 방법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이래 기능하는 제도가 이래 되고, 그러면 이 절대권으로서의 물건은 이거는 반드시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 공시를 해줘야지 이래 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함부로 법에 없는 것들을 물건을 만들어내 버리면 얘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명찰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법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냈다. 뭐 소유권이나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말고 다른 이상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내 버리면 그걸 어떻게 공시할 건데? 어떻게? 이래 그 물건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공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거든. 공시는 이래 함부로 그런 식으로 물건을 만들어내 버리면 얘가 못 따라간다고. 얘가 이래 못 따라간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 있는 것들만 하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물건을 만들어내지 마라. 물건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그걸 물건은 법에 정한 것만 할 수 있다. 그걸 물건 법정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자 민총을 끌고 오면 당사자가 법과 다른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조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법과 다른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조문이 있고, 법과 다른 합의를 해버리면 그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거, 무효가 이래 되는 거, 즉 확정 가능 적법이라고 말했을 때, 적법,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법은 강행 규정을 말하는 거죠. 강행 규정을 말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권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게 이래 되기 때문에요. 공시 방법 때문에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되는데, 이거 얘는 공시 안 해. 아주 얘는 이래 공시 안 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이래 상대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끼리는 자유롭게 합의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민법의 대원칙 사적 자치거든. 사적 자치.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합의해가지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지 자유롭게 어떤 계약 내용을 정하는 거, 또 매매 대금을 계약금을 10%를 줄지 20%를 줄지, 그리고 또 중도금을 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거든. 자유롭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이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만 두 사람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권리다 보니까 두 사람끼리 정하는 것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막을 필요가 없게 이래 되고, 두 사람이 합의만 된다면요. 합의만 이래 된다면 그때는 당사자 합의에 맞춰서 어떤 그 내용을 정하는 거, 이걸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게 이래 되니까 당사자가 법과 다른 합의를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법규, 임의규정의 성격을 이래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을 바라볼 때는 조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항상 당사자 합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보고 당사자 의사를 먼저 고려해보고요. 고려해서 따져보시고 당사자 합의가 없을 때 그때 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조문이 보충적으로 이래 적용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이래 되고, 채권법의 대부분 문제나 이런 어떤 그 지문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런 합의가 가능합니까? 이런 지문들이 나오거든. 이런 지문들도 있고 판례도 있고 실제 판례도 있게 이래 되는데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안 될 이유가 뭐 금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래 이해하시면 이래 되는데, 채권법에 가보면
합의 해제를 해버렸어요. 합의 해제를 해버렸고, 합의 해제를 하고 나서 다시 두 당사자가 다음에 만나서 부활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런 문제가 있게 이랬다는데, 두 사람끼리 합의 해제하고 합의 해제하지 않는 것으로 부활시키겠다.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없게 이래되고, 사적 자치 원칙상 그런 것들이 실제 기출에 나오거든. 기출에 이래 나오는데, 그거는 일반론으로 다 풀어버리라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가지시면 이래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변제 충당, 채권자가 돈을 다 못 받는 상황이 왔고 채무자가 일부만 들고 와서 갚겠대요. 갚게 이래 되면 일부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 원칙적인 그 유연 현실 제공이 아니니까 채권자는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게 이래 되는데, 호의로 받아줄 수 있거든. 일부만 이래 들고 왔을 때 호의로 받아줄 수 있는데, 여러 개의 채권이 있다면 어떤 것부터 갚아나가는 걸로 따져야 될지, 그걸 변제 충당의 문제라고 이래 나타나게 이랬다는데, 변제 충당할 때 어떻게 충당할까? 1번 합의. 합의로 이래 충당하는 게 1번이 이랬다는 거고, 합의가 없으면 그때 조문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거든. 보충적으로 적용되니까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게 조문에서 나오는 거, 지정. 지정 충당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그때 1차적으로 지정할 사람이 누굴까? 이런 것들이 조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지정 없으면 법에서 정한 순서가 따로 나오거든. 법정 충당으로 넘어가게 이래 되니까 법정 충당 순서를 이래 조문을 통해서 정리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출발선상에서 약속인 거야. 약속이 이래 되니까 채권법은 사적 자체의 지배를 많이 받게 이래 되고, 신의 측의 규율을 많이 받는 제도가 이래, 그게 채권법이라고 이렇게 해가시고, 상대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상대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상대권, 상대적 이런 표현을 자주 보시게 이래 되고, 무효도 우리 절대적 무효 아세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도 있고 상대적 무효도 있거든. 상대적 무효가 있게 이래 되는데, 절대적 무효 여기다 덧붙이게 해보면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되는 거, 그걸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이래 되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상대적 무효지만요. 상대적 무효지만 그 무효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주장이 안 되는 거, 상대적. 두 사람 사이에는 무효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무효 주장 안 되는 무효. 상대적 무효로 대표적인 게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무효를 할지라도 선의제3자 보호조문이 따라붙는 거죠. 근데 선의제3자 보호조문이 따라붙지 않는 무효도 있었죠. 무효도 있게 이래 되고, 그걸 절대적 무효, 선의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거, 보호되지 않는 무효, 그게 절대적 무효가 이래 되는데, 103조 104조, 강행법규, 원시적 불능 이런 것들은 선의제3자 보호조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한테 다 무효가 이럴 때는 절대적 무효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접근해서 기억하시면 이래 되는 거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차츰차츰 이해를 이래 보면 이게 상대라는 말들, 보충적이라는 말들 그런 것들을 그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 드시면 이래 되는 거고. 자, 우리 권리변동 기억나세요? 권리변동. 민청에서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권리변동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죠. 크게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첫 번째가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이 있고,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권리변동이 일어날 수 있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도 권리잖아요. 그 중에서 재산권으로서의 권리가 이래 되는데, 채권이라는 그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날까요? 라고 묻는다면 똑같아요.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 즉 법률 행위로 일어날 수 있게 이래 되고, 그것만 채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채권 채무 관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법률의 규정 3개. 채권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당사자가 합의 없다 할지라도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 그 법정 채권 관계라고 부르는 게 되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법정 채권 관계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 구조에 따라서 채권법도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는데, 먼저 총칙에서는 발생은 각 측에서 보는 거고요. 각론에서 우리가 채권법의 발생 모습을 이래 살펴보게 되는 거고,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든 법률의 규정이든
채권법이라면 또다시 공통적인 현상을 갖고 있더라. 공통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게 이랬다니까 채권이라면 갖는 공통 분모를 또다시 뽑아요. 또다시 뽑게 이랬다는 거고 그걸 채권 총칙이라는 이름에서 이래 설명하게 이랬다는 거고 그게 지금 설명했던 채권이 뭔지 이런 것들이 상대권이라는 거 총설에서 나오게 대부분 임의규정이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객체를 보는 겁니다. 목적, 채권의 객체, 목적 부분을 살펴보게 이랬다는데 우리 권리 목적, 권리 객체 기억나세요? 권리 객체. 그러니까 민총에서 살펴봤던 권리 객체는 모든 권리의 객체를 살펴본 게 아니고 딱 하나의 권리의 객체를 살펴봤죠. 그게 물건법의 객체를 살펴본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이래 정리를 해드렸고 물건을 다시 분류를 해서 뭐 부동산인 물건, 동산인 물건, 주물, 종물 이렇게 분류했고 원물, 과실 이렇게 분류하게 이래 됐고 채권법의 객체는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니까 채권법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니까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이래 요구하는 채권법의 객체를 여기서 살펴보게 이래 되고 채권이 갖는 힘을 보는 겁니다. 채권이 갖는 힘을 이래 정리하게 되는데 그게 채권의 효력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는데 여기가 중요하겠죠. 채권의 효력, 그 힘을 이래 정리하게 되고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도 있고 채무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거든.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있을 때 그 관계를 또 설명해 줘야 돼.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채권을 2명이 가지고 있거든. 2명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돈을 받아야 될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누구한테 100만 원을 갚으면 되는 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50-50 따로따로 나누어서 받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부분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는 거고 채권자가 바뀌는 것, 채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 그걸 양도라고 부릅니다. 채권 자체가 넘어가게 되는 걸 양도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대금 받는다 그랬죠. 대금을 받게 이래 되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매매대금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줄 수 있다고 이걸 채권을 넘겨준다. 이걸 채권 양도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채권 양도됐을 때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재산이니까 내 재산 내가 넘긴다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방식도 없다고 따로 이런 뭐 특별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합의만 되면 넘어가요. 합의만 되면 이래 넘어가게 이래 되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채권은 공시가 안 되는데 얘는 어떻게 알까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러면 얘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주게 이래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도대체 어디에 갖다 줘야 될까 이 말이거든. 어디에 갖다 줘야 될지 이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래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게 대항 요건의 문제. 대항 요건의 문제로서 주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두게 이래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립은 합의만 되면 성립한다. 합의만 되면 성립하게 이래 되는데 대항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바뀐 채권자니까 나한테 갚으세요라고 얘가 주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이런 것들은 다시 별도로 공부한다. 별도로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살펴보게 이래 되는 거니까 이게 채권 양도가 이래 되는 거고 조금 응용하시면 갑하고라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얘가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임차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임차권도 채권, 임차권도 이래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도 채권이거든.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할 수 있겠죠. 양도할 수 있게 이래 된다고. 그러면 채권 양도가 일어나게 된다고 일어나게 이래 되는데 채권 자체는 합의만 되면 넘어간다. 그죠? 성립 요건으로서 넘어가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거를 대항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은 다시 충족을 해줘야 되거든. 대항 요건은 이래 충족을 해줘야지 되는 거니까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한테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고. 필요하게 이래 되니까 알려주는 장치를 정리하게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래 생각하게 이래 되는데 그거는 동의라는 거는 어디에서 주소를 찾아야 되냐 그러면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대항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되는 거고 임차권 양도할 때 방식이 뭘까? 없어요. 그냥 합의만 되면 이전된다고. 합의만 되면 이전이 이래 되는데 대신에 얘가 동의를 못 받으면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그 틀을 자꾸 대입해봐라. 기출은 여기서 되거든. 기출은 여기서 이래 되니까 임차권이 양도되기 위해서는 동의받아야 된다. 이게
기출이 나오고 기출이 이래 되는데 동의가 승립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 대항 요건으로서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고 합의만으로 승립해요. 이거는 합의만으로 승립하게 이래 되는 거고 얘 동의 없으면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게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단 점유가 되는 거죠. 무단 점유가 이래 돼서 불법 점유가 돼서 얘가 반환 청구 소유자니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이래 되는 거예요. 대항 못하니까 대항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어도 되는 걸 왜 이런 걸 자꾸 틀리고 혼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이래 정리해도 이래 충분한 문제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채권을 양도할 때 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될까? 이걸 한번은 고민해봐라. 왜 이런 식으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냐? 공시가 안 되니까 공시가 이게 불이 들어오면 돼. 불이 들어오면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게 나의 채권자가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게 내가 알 수 있으면 굳이 이런 걸 고민했겠냐고. 고민을 안 해도 이래 되는 건데 이게 표시가 안 되는 거니까 도대체 이놈이 채권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이래 되니까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하게 이래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잠깐 응용해 볼까? 물건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강제집행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강제집행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집을 경매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단은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압류를 해서 이제 경매로 팔아버려야지 이래 되거든. 그러면 압류가 돼 있다는 것을 부동산에 대해서 표시하는 거 등기하면 돼. 압류 등기. 압류 등기에서 압류를 해서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이래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임금 채권도 2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압류가 되죠. 압류가 이래 되는 거고 예금 채권 다 재산이거든. 그것도 이래 재산이니까 예금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거 압류한다고. 압류해서 강제 집행으로 처리가 이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강제 집행을 이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채권 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임금 채권이나 아니면 뭐 예금 채권이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서 내가 일단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받아야지 이래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해서 압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류하려면 이쪽에 등기라는 게 만들어져 있으면 크게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등기가 없거든. 등기가 없게 이래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압류해서 등기할래? 어떻게 압류해서 강제 집행할래? 그러니까 압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이래 찾아봐야지 되는데 얘네 둘만 알고 있는 권리거든. 얘네 둘만 알고 있는 권리니까 돈 줄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겠네요. 돈 줄 사람한테 이거 압류됐으니까 원래 채권자한테 주지 마세요. 이래 알려주면 이래 된다고. 그래서 그걸 지급금지명령 이래 압류해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보낸다든지 또 가압류했으면 지급금지명령을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해주면 됩니다. 알려주면 된다. 알려주면 이래 되니까 그런 구조로 이래 돌아가게 이래 되는 거. 그게 채권법의 그 틀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자꾸 낯설어서 힘들어요. 이게 낯설어서 힘든데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은행에 지금 어떤 현금 카드나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채권이잖아요. 채권이 이래 되는 거고 어떤 예금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든지 정기 적금을 들고 있다면 그것도 채권이거든. 나중에 만기가 돌아오면 내가 적금을 타게 이래 되니까 그런 것도 채권이 이래 되는 거고 보증금 반환 채권 고시원 사시는 분 보증금 냈을 겁니다. 500 정도 이 동네 시세가 한 500 얼마 정도 이래 되니까 그러면 500 정도 보증금을 이렇게 집주인한테 줬다면 나중에 이제 끝나서 이제 집을 뺄 때요. 집을 뺄 때 나중에 집을 비워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집을 비워준다. 그게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면 집주인은 보증금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지 된다고. 그것도 채권 아니냐고. 채권이 이래 되니까 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 받아나가야지 이래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 집주인한테 갖는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그렇게 이래 되는 거고 집주인은 당연히 임차인한테 목적물 비워주세요. 집을 이래 비워달라. 목적물 반환 채권 이런 것들을 이래 가지게 이래 된다고. 그러니까 흔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흔히 가지고 있게 이래 되는 거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주문하면 번호 들고 있잖아요. A39번 이렇게 번호 들고 있게 이래 되는데요. 그러면 A39번이 불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새치기 하는 나쁜 걔네들이 있게 이래 되는데 사이렌 오더 걔네들이 새치기를 해서 그렇게 이래 되는데요. 그런데 A39번이 나는 항상 기다려야 되거든. 항상 기다려야 되니까 나는 커피를 지금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라고. 채권자가 너는 이미 결제는 끝났거든. 돈은 이래 끝났고 영수증으로서 A39번을 이래 들고 있게 이래 되니까 그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가 이래 되는 거고 실제 걔가 순서가 돼가지고
내가 A39번을 불렀을 때요. 불렀을 때 그때 목적물을 내가 찾아가면 그게 채권이 만족을 얻게 이럴 때는 그런 관계로 이래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낯선 부분이 아니고 항상 일어날 수 있고 항상 그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는 부분이 이래 되니까 괜히 그 활자체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글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글자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현상이나 아니면 이해나 이런 것들을 곁들여 가지고 지금은 어차피 내일 모레가 시험이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뭐 10개월 이상 이래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 이래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조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차피 지금 다 외우겠다 이렇게 다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준비만 돼 있으면 된다. 준비만 돼 있으면 되고 이 강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그러면 수업 시간에 무작정 막 진도에 쫓겨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민총 할 때는 막 까불까불 하더만 뭐 그런데만 채권 오더니만 저놈 새끼 농담도 안 하고 이래 진도 빼기 바쁘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급하게 넘어갈게 이래 됐을 건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교재를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봐라. 교재를 찬찬히 읽어보고 활자체에 자꾸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니까 이 단어에 자꾸 꽂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할게요. 영어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나는 못하고 여러분들 잘하는, 이래 영어로 이래 이야기해보면, 독해할 때, 그러면,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 문맥을 이래 보면서 어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누가 주어고, 누가 그 목적어고, 이런 것들을, 이래 어떤 행위를, 동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서 이게 가정법인지, 뭐 과거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골라내시면서 독해를 해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독해를 해나가게 되는데, 한국말 좀 그렇게 읽어라. 한국말을. 이래 그렇게 좀 읽어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한국말을 읽을 때 주어부터 찾자. 일단 주체. 일단 주어가 어떤 놈이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서 이래 찾아보시고 이 넓은 문장에 주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주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걔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무엇을 목적어를 이래 살펴보게 이래 되는 거고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는지를 이래 봐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동사를 이래 살펴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이래 되는 거고 그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원칙적으로 못하는 행위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외를 보라고 그게 판례 문장이라고 판례 문장이 이래 되는 거니까 원칙적 문장, 예외적 문장 예외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판례가 소개를 해주거든. 소개를 해주게 이래 되니까 원칙은 이런데 예외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 이런 경우도 있게 이래 되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이 지금 사안의 적용입니다. 이 지금 사안의 적용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설명한다고. 그게 판결문 쓰는 그 패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에서 훈련하는 공부 내용이 그런 내용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 못 가봤지만, 그렇게, 들은 적이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런 식으로, 판례 문장을, 분석해 나가시면, 이래 된다. 그러니까, 주어부터 보고, 문장을 따로 끊어서 읽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게 독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단어만, 한 문장만 딱 뽑아내가지고 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주어가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주게 되고, 소련말로, 한국말이 소련말로 바뀌는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살펴봐야 돼. 전체 문장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 지금 연계 때 그런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무작정 외우겠다 이렇게 뜻도 모르고 막 외우지 말고 그러면 그런 건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이렇게 가지 않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쟁점이 됐는가를 자꾸 놓쳐요. 무엇이 쟁점이 됐는지 이 판례가 어디를 쟁점으로 해서 나왔는지를 자꾸 놓쳐버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키워드가 빠지는 겁니다. 키워드가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썼는데 왜 점수를 안 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제일 원인 찾는 사람들,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 글씨야, 글씨. 글씨를 찾아가지고 내 글씨가 이상하니까 얘보다 점수가, 이 점수, 보다 내가 낮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글씨 안 봐. 글씨 보긴 보는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안 볼 수는 없어. 안 볼 수는 없게. 이쁜 게, 아무래도 성의 있어 보입니다. 성의 있어. 이래 보이게 되니까, 글씨는 예쁘게 깨끗하게 쓰세요. 잘 쓴다 생각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쓰고, 혹시나 시간 되고 공부 안 될 때 유튜브 찾아봐라. 글씨 이쁘게 쓰는 법 나오더라. 이 글씨 이쁘게 쓰는 법이라고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흉내 좀 내보세요. 흉내를 내보시면, 자음을 조금 이쁘게 쓰면, 글씨가 이뻐지더라고. 나도 흉내 낸 거야, 이게. 흉내 내가지고 이래 쓰고 이렇게 완성 단계에 지금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런 느낌이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글씨 자체에 대해서 찾지 말고 쟁점을 잘 확인해라. 그러면 문장이 줄어들게 되고 문장을 길게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꾸 이래 자기가 모르니까 말이 많아져요. 지금 보이잖아. 그래 말이 많아지게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 학교에서 말 많이 안 하거든. 간단하게 탁 던지고 탁 던지고 그냥 탁 자습 이래 넘어가잖아. 더럽게 모르니까 말만 죽도록 하게 이랬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까 자기가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2차 공부할 때 1차처럼 해봐요. 1차처럼 객관식처럼 해보라. 이게 어떤 게 답일까 이런 것들을 그래 사례 문제 풀 때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좀 빠른 느낌이 있겠지만 답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라. 답이 O다 X다 4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먼저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론을 끼워 넣으면 돼. 이론을 이렇게 끼워 넣으시면 이래 되니까 일단은 답부터 먼저 한번 된다 안 된다 를 이래 한번 찾아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이래 그런 올려놓고 떠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떠들어 보시라. 말을 해봐라. 속으로 도서관에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을 해봐라. 그러면 돌아가실 때나 아니면 지하철 탔을 때 아니면 버스 탔을 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아까 말했던 암기사항들 A, B, C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판례가 나오기 과정 인트로죠. 인트로 문제의 소재, 문제점. 그 문제점을 왜 이 판례가 나오게 됐는지 어디가 쟁점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니한테 먼저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취하는 태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게 긴지 아닌지 좋은 판례인지 나쁜 판례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건지 어떤 부분에서 나쁜 판례인지를 길게 설명하지 말고 뭐니까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3형식 정도 그 정도로 형식으로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해봐라. 니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보고 돌아가실 때 오늘 책을에서 봤던 내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복귀하고 책을 봐라. 책을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찍기 전에 내가 한 번 더 놓친 게 없는지 뭐가 잘 생각 안 나는지 그런 것들을 포스팅 같은 거 붙여놓고 내일 다시 읽을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봐라.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회독수가 늘어나가는 겁니다. 늘어가게 이래 되고 최소한 그 쟁점은 좀 깊게 생각했던 그런 쟁점이 이래 될 수 있으니까 다 하려고 하지 마. 제발 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는 거야. 하나씩 하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수업 끝나고 나서 가장 외워야 될 것 쟁점을 먼저 뽑는다. 일단은 뽑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공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그 다음에 곁들이고 그 다음에 그 암기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내용에서 어디 위치에서 찾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방식으로 책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산을 보고 나무를 숲을 보고 나무를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로 우리 수험계에서 이렇게 표시하게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현상을 책을 볼 때 조금 이렇게 보고 이 시간에서 서브 만들지 말아요. 그래 버리면 지금 했던 것들 하나도 못해. 이래 못하게 되니까 책 뺏기지 말고 암기에 매달리지 말고 책을 읽어봐라. 책을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가볍게 읽어야 될 거, 그 다음에 집중해서 읽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조문 정리할게요. 전문들의 내용들을 373조부터 해서 설명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 먼저요. 373조 채권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권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법률 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이고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3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가 의도해서 일으키는 권리변동이 되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 당사자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당사자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되고 마지막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이래 필요하게 되고 그게 효력을 발생하려면 당사자의 경우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능력을 갖춰야지 되는 거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이렇게 갖출 것이 필요하고 목적은 4가지 확정될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해야 되고 또 적법해야 되고 또 사회적 타당성도 갖춰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도 갖춰야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채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채권이라는 권리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그 목적은 확정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능한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적법, 법을 지켜야 되죠. 강행법규를 지켜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 103조 104조 위반이 없어야지 되는데 하나 더 여기에 373조가 나오네요. 373조가 그거는 기본으로
금전으로 우리 총칙에서 다 정해져 있는 요건입니다. 정해 있어야 되는 요건이 이래 되는 거고 373조에서 보시면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거 예컨대 10시 이후에 음악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 피아노를 연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이래 되는데 그런 것들도 채권의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채권의 목적이 되는 거고 채권은 꼭 금전으로 환가가 되는 것들만 가능한 게 아니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채권의 목적으로 해도 이래 되는 거고 채권으로 된 이상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373조가 이제 특정물입니다. 특정물 잘 봐야 돼요. 특정물의 인도가 나오게 이래 되는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점찍어야 돼요. 인도하기까지 밑줄 하세요.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래 보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량한 주의로 이래 보존해라. 자 먼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딱 두 개 나온다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오게 이래 되는데 채무불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랑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랑 두 가지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게 이래 되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채무불행이든 불법행위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귀책사유 고의가실입니다. 고의가실이 공통적으로 이래 들어가게 이래 되는데요. 고의가실할 때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주의의무를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는 거 이걸 과실있다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요. 그러면 과실있다라고 부를 때 이 과실을 평가를 해야 될 때 조심해야 될 사람이 조심을 안 했는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면 정도를 따져봐야 되거든. 정도를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조심해야 될 정도를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될 건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지가 이래 문제될 때 우리 민법은요 공통적으로 추상적 과실이라고 해가지고 평균인 능력을 따집니다. 평균인 능력. 그 사람 개인 능력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평균인 능력을 가지고 따진다. 대개 그 정도 나이, 그 정도 직업, 그 정도 학력들이 갖는 평균값이 있더라. 평균값이 있게 이래 되고 그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들, 그 정도 학력이나 그 정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값을 가지고 있게 이래 되는데 그 평균값을 위반했는지 지켰는지를 가지고 과실 있다, 과실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과실은 추상적 과실로서 평균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과실이 있다, 과실 없다를 따지게 이래 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상적 과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이래 된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 거고 이걸 줄이면 선관 주의 의무, 더 줄이면 선관 의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게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표현 자체가 추상적 과실을 이래 말하게 이래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일반적 과실은 추상적 과실인데 예외적으로 구체적 과실이 문제될 때도 있더라. 구체적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게 이래 되는데 구체적 과실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다.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로 해서 평균 값보다는 좀 낮아진 정도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는 조심하게 쓰고 남들 거는 대충 써도 되지 않습니까? 뭐 학원 의자야 뭐 쓰러지든 아니면 부셔지든 대충 써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래 생각하게 되는데 자 백화점에 있는 크리스탈 컵을 잡을 때 내 주의 의무 정도와 우리 집에 있는 물컵을 잡을 때 주의 의무 정도는 다른 걸 겁니다. 동일한 주의 의무가 이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주의 의무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그 평균 값보다는 낮아진 정도를 말한다. 낮아진 정도를 이래 말하게 이래 되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이래 표현하게 이래 되는데 이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게 이래 되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경우가 딱 3개 나오더라. 민법에서 3가지 나오게 이래 되니까 이걸 외우자. 이걸 3개를 외우고 나머지는 다 이걸로 풀면 됩니다. 과실은 이걸로 풀면 이래 되는데 첫 번째가 무상수취인입니다. 무상수취인의 주의 의무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이래 되는데요. 내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맡겼을 때요. 물건을 보관을 맡기는 거 이걸 임치계약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맡긴 사람이 임치인, 맡은 사람은 수치인, 받을 숫자를 써서 수치인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는데 이걸 유상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이래 보관비를 따로 내고 보관을 맡길 수도 있게 이래 되는 거고 무상으로 맡길 수도 있죠. 무상으로 이래 맡을 수도 있게 이래 되는데 예술의 전당이나 어떤 그 연극 같은 거 이런 거 공연 보러 가신다면 겨울에 그 코트 보관하는 거 아세요? 겨울에 입구에서 코트를 보관해 주게 이래 되고 대한항공 타보셨나? 대한항공 타보실 때 겨울에 대한항공 타면 코트 보관 장소 따로 있죠. 코트를 이래 따로 보관해 주게 이래 되고 4박 5일 정도는 무상으로 이렇게 보관해 주잖아요. 보관해 주게 이래 되는데 그게 무상 수취인입니다. 무상 수취인이 이래 되는 거다. 따라서 무상 수취인은 물건을 보관할 때는 자기 재산과 동일하게 보관해 주면 돼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통해서 보관해 주면 되고 유상은 원칙으로 올라갑니다. 원칙으로 올라가서 선관주의무가 이래 적용이 되니까 무상 수취인일 때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되는 거고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해 줍니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단독으로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재산 관리도 아빠가 대신해 주거든. 아빠가 대신해 주게 이래 되는데 그때 아빠의 재산 관리의 주의의무는요. 주의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해 주면 이래 되는 거고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때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관리할 때도요. 그때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관리해 주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무친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래 되는 거고 이 세 개만 민법에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로 나오더라. 따라서 무친상만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이래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선간 주의무로 선량 관리자의 주의무로 올라가시면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잊어버렸겠지만 법인의 이사는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구조거든. 대신 처리하는 구조가 이래 됩니다. 그러면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주의무 정도는 뭘까 이 말입니다. 주의무 정도는 어떤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를 해줘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세 개 말고는 이쪽으로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이래 되는 거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기억나세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을 법원에서 뽑아줄 수 있게 이래 되는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할 때 재산관리 정도 주의의무 정도는 어떤 주의의무 정도입니까가 문제가 이래 되는데 이거 세 개 빼고는 다 이기겠죠. 선량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이래 되고 이걸로 한번 기출됐어요. 이걸로 한번 이렇게 기출돼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출제된 적이 있게 이래 되는데 이거 세 개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이거 세 개 아니면 다 틀린 걸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런 것들은 선관주의무다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외울 필요 없겠네요. 이거 세 개 말고는 다 선관주의무로 풀어가시면 이래 되니까 안기사항이 이래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이래 되고 그다음에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요. 그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는 이래 선량 관리자의 주임으로 이래 보존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관주의무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이래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논점을 이래 봐야 되는데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